안녕하세요.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케어유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래 편집장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받아봤는데 와, 정말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시니어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다 다른 뉴스 같은데 이걸 쭉 떼어보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현주소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뉴스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과연 이게 일관된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터지는 문제들을 막고 있는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따뜻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아, 그 고등학생들 이야기요? 네, 울산에서 고등학생 2명이 식당에서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구했다는 소식이요. 윤재준, 문현수 학생.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죠. 한 명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기도 확보하고 맞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역할을 나눴는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안전교육 덕분이라고 했다는데 이걸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돼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런 개인의 대비도 중요한데 과연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마침 자료에 보니까 정부가 어르신 천만 시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보건복지부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의료요양 종합계획 같은 걸 논의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핵심 키워드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이래요. 아, 그 슬로건. 솔직히 이 슬로건 저희 지난 1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잖아요.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그 의심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참여부처의 명단이에요. 참여 부처요? 네. 예전엔 이런 정책은 거의 보건복지부 혼자 하는 과제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아, 정말 총출동했네요. 그렇죠. 이건 노년의 삶을 더 이상 복지나 돌봄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주거, 문화, 기술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아,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아프면 돌봐주는 케어 중심에서. 맞아요. 애초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예방과 사회 참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패러다임 전환이 말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 수십 년간 돌봄에 맞춰 설계된 예산이나 인프라를 예방으로 돌리는 건 뭐랄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하긴 기존 산업계의 반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힘든 예방에 투자하는 걸 꺼리는 정치적인 관성도 넘어야 할 큰 산이죠. 그렇겠네요.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국토부가 내놓은 실버스테이라는 새로운 주택 모델도 좀 다르게 보여요. 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랑 강원 원주 남원지역세권의 공모를 시작했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어르신 주택이랑 자녀 세대 주택을 한 단지에 짓고 자녀한테 우선 입주권을 준다는 거. 맞아요. 이건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흩어진 가족을 다시 가까이 모으려는 일종의 사회적 설계에 가까워요. 아, 사회적 설계. 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모델이 노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고요. 세대 간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라는 점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책일까? 어떤 점에서요? 이게 민간 임대주택이라 임대료 상한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모델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따 보겠지만 시니어 세대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모든 정책에는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의 큰 그림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경상남도의 도민연금 실험은 한번 눈여겨볼 만해요. 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려고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는 그거요? 네. 개인이 8만 원을 내면 도에서 2만 원을 보태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지자체가 직접 금융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네요. 그럼요. 물론 이런 정책이 재정적으로 계속 가능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을 때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될 위험은 없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네.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변화죠. 그러고 보니 자료 중에 가장 논쟁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파격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아, 그 이야기군요. 국방부가 병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5060 시니어 경계병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거요. 그렇죠. 20대 남성 인구가 급감하면서 병력 절벽이 현실화되니까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찬성하는 쪽은 노인 빈곤 문제도 완화하고 군부대가 있는 지방 경제도 살리고 국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네, 심지어 한 교수님은 55세에서 75세 남성 중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글을 기고해서 논쟁에 불을 붙이기도 했고요. 와, 반면에 반대하는 쪽의 우려도 만만치 않아요. 20대 초반의 젊은 간부랑 60대 경계병 사이의 위계 질서가 과연 제대로 설 수 있겠냐. 그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리고 처음엔 지원제로 시작해도 나중엔 인원 채우려고 반강제적인 동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걱정까지 나오고 있죠.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국방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노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서 벗어난 세대에게 다시 국가를 위한 의무를 요구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같은 질문들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효율성이나 비용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세대 간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죠. 제도를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도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구 최초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시니어 클럽이 들어섰다는 소식, 이게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93년에 문을 연 상서 어린이집 이야기죠. 산업단지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지어졌는데 개원 당시 163명이던 아이들이 폐원 시점엔 29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와, 정말 많이 줄었네요. 이제 그 공간은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달서 시니어 클럽으로 바뀌었고요. 뭐랄까, 사회적 수요의 중심축이 영유아에서 시니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거예요. 공간의 재편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니어라고 그냥 뭉뚱그려 말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에서 시니어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눈 자료, 그거 아주 흥미로웠어요. 풍요로운 활동가, 안정적인 평화주의자, 열정적인 도전자, 묵묵한 생활자, 이 4그룹으로 나눴죠. 네, 순자산 평균 14억 원에 월 수입 659만 원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활동가부터 매달 적자를 걱정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생활자까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부 정책들이 다시 생각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 실버스테이 같은 주택 정책은 명백하게 저 4그룹 중에 상위 한두 그룹을 겨냥한 거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경상남도의 도민연금은 하위 그룹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평균적인 시니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모든 시니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정책을 만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춤형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자료는 없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놓인 시니어들이지만 의외의 공통점도 보여요. 바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에요. 아, 배움. 네. 광주에서는 액티브 시니어 아틀리에라는 곳에서 꽃차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시니어 AI 교육진흥원에서는 AI 교육 파트너 센터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시니어의 84.8%가 앞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통계는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이제 시니어에게 학습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생존 도구이자 주택관리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처럼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생존 도구이자 다리. 그리고 이 배움의 에너지는 문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대학로에서 20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직접 배우로 참여한 연극 사랑의 온도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취발러, 그러니까 취미로 발레하는 사람 열풍이 80대 어르신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맞아요. 과거의 시니어 세대가 주로 문화의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직접 무대를 만들고 이야기를 전하는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에서 창작자로. 네, 이건 단순히 취미가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니어 세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듣고 보니 정부나 사회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니어 세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그 내적인 변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산업계가 놓칠 리가 없겠죠. 당연하죠.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실버 이코노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특히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역동적이에요. 패션 그룹 형지가 형지 로보틱스라는 상표권까지 내고 이 시장에 뛰어든 건 좀 의외였어요. 옷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로봇이라니요.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인 거죠. 로봇을 딱딱한 기계가 아니라 입는 옷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시니어 패션을 선도해온 경험을 살려서 기술을 일상복에 적용하겠다는 목표죠. 하나은행도 로봇 기업이랑 협력해서 시니어 전용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를 내놨고요. 결국 산업계가 시니어를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핵심 소비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명백한 증거죠. 금융권의 움직임도 흥그러웠어요. 모두가 비대면 디지털을 외칠 때 오히려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역발상 전략을 쓰고 했더라고요.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대표적이죠. 신분증만 있으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집 근처 아무 은행에서나 내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편해졌네요. 이건 디지털 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걸 오히려 시니어 자산가들을 위한 프리미엄 대면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전환이에요. 점포를 줄여서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남은 공간은 전문 자산 관리 라운지로 만들어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들이 요양사업이나 실버타운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모든 변화의 끝에는 건강 문제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보내주신 두 가지 의료기술 소식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끝 혈액 몇 방울로 알츠하이머를 86% 정확도로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초조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제가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이요. 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진단 기술은 비용과 접근성의 장벽을 낮춰서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치료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 조기 발견과 삶의 질. 네. 첨단 기술의 발전이 시니어의 삶에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뉴스들을 쭉 돌아보면 정말 정부의 거대한 계획부터 어린이집이 시니어 클럽으로 바뀌는 일상의 변화,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같은 첨단 기술까지 우리 사회가 시니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보내주신 자료 중 한 보고서에 있던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어떤 구절인가요? AI는 노후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 설계된 AI는 노후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똑똑한 AI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기술을 설계할 것인가이다. 아, 그거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가. 네. 오늘 저희가 본 모든 변화들, 새로운 정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주택들이 과연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 건지, 그 중심에 정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지 오늘 하루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케어유 뉴스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